이것은 내가 5만 원이 아깝다며 나를 내쫓은 대가다. 이것은 추운 겨울밤 길바닥에서 얼어 죽을 뻔했던 내 서러움의 대가다. 그리고 이것은 내 어미의 인생을 통째로 집어삼킨 내 탐욕에 대한 벌이다. 용서? 나는 너를 용서할 생각 따위는 눈곱만큼도 없다.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너와 나는 완벽한 타인이다. 네. 지금 저는 제 아들놈이 운영하던 이 병원 원장실에 앉아 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저 강남 거리가 다 내 것만 같네요. 하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는 어땠는지 아십니까? 창문도 없는 요양원 지하 골방에서 곰팡이 냄새를 맡으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내 손으로 의사 가운 입혀준 아들놈이 저를 거기에 버렸지 뭡니까? 제 기구한 인생 이야기가 궁금하신가요? 지금부터 제 모든 것을 앗아간 그 끔찍한 사건의 시작을 들려드릴게요. 시간은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저는 올해 74, 박복순입니다. 이름 한 번 기가 막히죠. 복이라고는 눈곱만큼도 없이 살아온 인생이었어요. 25세 남편 만나서 아들 하나 낳고 남들처럼 평범하게 사는 게 꿈이었죠. 하지만 그 꿈은 아들이 5살 되던 해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일 나갔던 남편이 사고로 세상을 떴지 뭐예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정말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하지만 주저앉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5살짜리 아들내미 얼굴을 보는데 정신이 번쩍 들더군요. 저 어리고 여린 것을 굶길 수는 없었어요. 그때부터 제 인생에서 여자는 없었습니다. 오직 독한 어미만 있었을 뿐이에요. 남편이 남긴 빚을 갚고 나니 수중에 남은 돈이 없었어요. 닥치는 대로 일을 했습니다. 식당 설거지부터 공사장 막노동까지 안 해본 일이 없어요. 그러다 동대문 시장 귀퉁이에 작은 좌판 하나를 얻었습니다. 거기서 10년 넘게 채소 장사를 했어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가락시장에 물건 떼러 가는 게 제 하루의 시작이었죠. 겨울이면 손발이 꽁꽁 얼어서 깨지는 것 같았어요. 쩍쩍 갈라진 손등에서는 피가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를 악물고 버텼어요. 내 아들, 내 새끼 입에 따뜻한 밥 한 숟갈 넣어주는 게 유일한 낙이었으니까요. 저는 하루 종일 굶어도 괜찮았어요. 시장 상인들이 나눠주는 떡 하나로 끼니를 때우기 일쑤였죠. 그렇게 아낀 돈으로 아들 학원 보내고 과외시키고 아들이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다행히 아들은 제 속을 썩이지 않았어요. 공부도 곧잘 하고 엄마 고생하는 거 안다며 어깨도 주물러주는 착한 아들이었죠. 아들이 커갈수록 제 욕심도 커졌습니다. 나처럼 무식하고 힘든 인생을 살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늘 입버릇처럼 말했죠. 아들, 너는 꼭 의사가 되어야 한다. 이 어미처럼 돈 없어서 서러운 일 겪지 말고 번듯한 의사 선생님 돼서 아픈 사람들 고쳐주렴. 아들은 제 소원을 들어주려는 듯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서울에 있는 명문 의과대학에 떡하니 합격했지 뭡니까. 합격 통지서를 들고 와서 제 손을 꼭 잡던 아들 얼굴이 지금도 선해요. 어머니, 이제 고생 끝났어요. 제가 꼭 훌륭한 의사가 돼서 어머니 호강시켜 드릴게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내 인생의 고생이 다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아들 대학 등록금 대느라 정말 허리가 휘었습니다. 시장 좌판만으로는 어림도 없었죠. 밤에는 식당에 나가서 밤새 그릇을 닦았어요. 쪽잠을 자면서도 행복했습니다. 하얀 의사 가운을 입을 아들 모습만 상상하면 피곤한 줄도 몰랐으니까요. 그렇게 6년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무사히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했고 서울의 큰 대학병원에서 인턴 생활을 시작했어요. 얼마나 자랑스럽고 대견했는지 모릅니다. 시장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우리 아들 의사 됐다고 자랑을 했어요.
다들 저보고 자식 농사 잘 지었다고, 이제 고생 끝났다고 부러워했죠. 저도 정말 그런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웬 아가씨를 하나 데리고 왔어요. 아주 곱고 예쁘장하게 생겼더군요. 자기 병원 원장님 딸인데 결혼하고 싶다는 겁니다. 아가씨 집안이 아주 부잣집이라고 했어요. 저는 조금 마음이 쓰였죠. 우리 집은 이렇게 가난한데 저런 귀한 집 아가씨가 와서 고생하지는 않을까 싶어서요. 하지만 아들이 좋다는데 어미가 어떻게 말리겠어요. 며느리감은 싹싹하고 상냥해 보였습니다. 제 손을 잡고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민준 씨랑 어머니 평생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라고 말하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예쁘던지요. 저는 두 손 들어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아들 앞길이 훤히 열리는 것 같아 기쁘기만 했어요. 결혼하고 나서 아들 내외는 강남의 번듯한 아파트를 얻어 나갔습니다. 저는 시장 근처에 있는 작은 단칸방에서 계속 채소 장사를 했어요. 아들이 몇 번이나 같이 살자고 했지만 제가 사양했습니다. 괜히 늙은 시어미가 같이 살면 젊은 애들 불편할 것 같았거든요. 그래도 주말마다 찾아와서 용돈도 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는 아들 내외 덕분에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시간이 1년 정도 흘렀을까요? 아들 내외가 아주 중대한 발표를 하겠다며 저를 찾아왔습니다. 아들이 이제 대학병원을 그만두고 자기 병원을 개업하고 싶다는 거였어요. 그것도 대한민국에서 제일 땅값 비싸다는 강남 한복판에 말입니다. 제 아들이 드디어 원장님이 된다니 꿈만 같은 일이었죠. 그런데 아들 표정이 그다지 밝지 않았어요.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병원 차릴 돈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처가에서 많이 도와주기로 했지만 그래도 목 좋은 자리에 번듯하게 개업하려면 7억 원 정도가 더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7억 원. 제가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만큼 큰 돈이었죠. 저는 그저 안타까운 마음에 아들 등을 토닥여 주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옆에 있던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더군요. 어머니 혹시 모아두신 돈이 좀 있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 심장이 쿵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애써 태어난 척 웃어 보였죠. 설마 내 아들이 나를 의심할까 싶어서요. 저는 조용히 안방으로 들어가 낡은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통장 하나를 꺼내왔습니다. 제 전 재산이었습니다. 남편 목숨값이었던 사망보험금에 시장 바닥에서 50년 가까이 떡 한 조각 아껴가며 모은 피 같은 돈이었죠. 통장을 받아든 아들 내외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통장 맨 끝에 찍힌 숫자는 정확히 7억 원이었습니다. 아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제 얼굴과 통장을 번갈아 쳐다보더군요. 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목소리가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아들, 내 병원 차리는데 보탰어라. 어미는 아무 걱정 없다. 내가 원장님 되는 게 내 마지막 소원이다. 아들 녀석이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엉엉 울더군요. 며느리도 따라 울며 제게 큰절을 했습니다. 어머니,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제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병원 만들어서 어머니 제일 편한 병실에 모실게요. 매일 같이 찾아뵙고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만 해다 드릴게요. 저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내 아들이, 내 며느리가 저렇게까지 말하는데 어찌 믿지 않을 수 있었겠어요. 내 인생 모든 고생이 드디어 끝나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아들은 강남에서도 가장 좋은 자리에 번듯한 5층짜리 건물을 계약했습니다. 병원 이름은 아들 이름을 따서 이민준 정형외과라고 지었더군요. 인테리어 공사가 시작되고 최신 의료기기들이 속속 들어왔습니다.
저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기만 해도 배가 불렀어요. 동네방네 우리 아들이 강남에 이렇게 큰 병원을 짓는다고 자랑하고 다녔죠. 몇 달 뒤 드디어 병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개업식 날 저는 시장에서 가장 좋은 옷을 빼입고 한달음에 달려갔습니다. 병원 앞은 축하 화환으로 가득했고 번쩍이는 건물은 눈이 부실 정도였어요. 그런데 병원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분위기가 조금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들 내외가 저를 보고는 반기기는커녕 얼굴이 굳어지더군요. 며느리가 조용히 저를 구석으로 끌고 갔습니다. 어머니, 여긴 어쩐 일이세요? 오시기 전에 미리 연락이라도 주시지. 저는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했습니다. 아니, 내 아들 병원 개업식인데 어미가 오는 게 당연하지. 연락은 무슨.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며느리가 한숨을 푹 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보세요. 오늘 오신 분들이 다 어떤 분들인데요. 다들 강남 사모님들의 유명한 의사 선생님들이세요. 근데 어머니 행색이 이게 뭐예요? 시장에서 바로 오셨어요? 냄새 나요. 그 순간 제 머리를 망치로 한 대에 세게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냄새가 난다니. 제가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놈의 병원에서 제 돈으로 지은 이 건물에서 냄새나는 늙은이라는 소리를 들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아들은 그런 저를 보고도 모르는 척 다른 손님들과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더군요. 그날 저는 쫓겨나다시피 병원에서 나왔습니다. 집에 오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들 내외의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주말마다 오겠다던 약속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바빠서 그러려니 했습니다. 병원 개업 초기니까 정신이 없겠지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아들 얼굴 한 번 보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는 날이 더 많았죠. 겨우 통화가 되면 어머니, 저 지금 수술 들어가야 해서요. 회의 중이라 이따 전화 드릴게요. 하는 말만 반복하고 끊기 일쑤였습니다. 물론 다시 전화가 오는 일은 없었죠. 저는 시장 한 구석 제 좌판에 앉아 하염없이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아들 병원은 잘 돼. 강남 원장님 엄마는 뭐가 다르네. 하고 부러워할 때마다 가슴에 피멍이 들었습니다. 잘 되고 말고. 아주 잘 돼서 이 늙은 어미는 까맣게 잊어버렸지.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말을 꾹꾹 삼켰습니다. 그러다 정말 견딜 수 없는 날이 왔습니다. 보일러가 고장나 냉골 같은 단칸방에서 덜덜 떨며 며칠을 알아 누웠어요. 수중에 돈도 다 떨어져서 약 사 먹을 돈도 밥 사 먹을 돈도 없었습니다. 이대로는 정말 굶어 죽겠다 싶더군요. 저는 마지막 자존심을 버리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발 받아라, 제발. 수십 번을 걸었을까 마침내 아들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건조하고 차가운 목소리. 저는 울음이 터져 나오는 것을 참고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아들 나다, 엄마. 잘 지내니? 아들은 깊은 한숨부터 내쉬더군요. 어머니, 또 왜요? 제가 바쁘다고 몇 번을 말씀드려요. 그 말이 비수가 되어 심장에 꽂혔습니다. 아들아, 다른 게 아니고 내가 몸이 좀 아파서 약값이라도 5만 원만 좀 보내줄 수 있겠니? 제 말이 끝나자마자 수화기 너머로 아들의 짜증 섞인 고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니, 저도 이제 지긋지긋해요. 그 7억 원 그냥 드린 거 아니었습니까? 병원 하나 여는데 그 돈으로 턱도 없는 거 아시면서 왜 자꾸 돈 얘기를 꺼내세요? 저도 처가에 빚지고 눈치 보면서 겨우 버티고 있단 말입니다. 제발 제 인생 좀 그만 좀 흔드세요. 저는 아무 대꾸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며느리의 앙칼진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전화 이리 줘봐. 어머님, 저희가 봉입니까? 왜 자꾸 없는 사람 취급하세요? 민준 씨가 어머님 때문에 지금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모르시냐고요. 그 돈 그냥 깨끗하게 병원에 투자하셨다고 생각하고 이제 연락 좀 그만하세요. 저희도 좀 먹고 삽시다. 그리고 전화는 무정하게 끊겼습니다. 다시 걸어보았지만 신호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내 아들이 내 피부치가 나를 차단해 버렸다는 것을요. 저는 텅 빈 방바닥에 주저앉아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내 인생 전부를 바쳤는데 돌아온 것은 냄새나는 늙은이라는 모욕과 귀찮다는 고함뿐이었습니다. 내가 평생 피땀 흘려 지켜낸 내 아들은 이제 세상에 없었습니다. 그곳엔 돈의 눈이 먼 낯선 괴물만이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 손에 들려있던 낡은 전화기가 방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조차 듣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텅 비어버렸거든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내가 내 아들 인생의 걸림돌이었나? 5만 원. 그놈 병원 지어준 7억 원에 비하면 푼돈도 아닌 그 5만 원이 아까워 이 늙은 어미를 버린단 말인가?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으니 눈물조차 제 길을 잃어버린 모양이었습니다. 그날부터 며칠을 더 알아누웠습니다. 쌀독은 바닥을 보인 지 오래고 반찬이라고는 소금에 절인 무조각이 전부였습니다. 배고픔보다 더 무서운 것은 추위였습니다. 뼛속까지 파고드는 한기에 온몸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렸습니다. 이러다 정말 길바닥에 나앉기 전에 이 단칸방에서 조용히 얼어 죽는 것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내 마지막이 이렇게 초라하고 냄새나는 죽음일까? 서러움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며칠 만에 겨우 몸을 일으켜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평생 내 삶의 터전이었던 곳인데 그날따라 시장 가는 길이 천리길처럼 멀게 느껴졌습니다. 쉰 목소리로 좌판 동료였던 순이 엄마를 불렀습니다. 순이 엄마 나 10,000원만 좀 꿔줄 수 있을까? 쌀이 다 떨어져서 순이 엄마는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혀를 끌끌 차더군요. 아니, 강남에 5층짜리 병원 둔 사모님이 어쩌다 이 꼴이래? 아드님이 용돈 안 줘요? 에이, 농담도. 나도 오늘 장사가 영 시원찮아서 돈이 없어. 그 눈빛. 나를 한심한 거짓말쟁이 취급하는 그 눈빛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겁니다. 주변 상인들도 수군거리는 소리가 다 들렸습니다. 아들한테 버림받았대. 7억 원을 해주고도 쫓겨났대. 저는 그대로 도망치듯 시장을 빠져나왔습니다. 발가벗겨진 채로 사람들 앞에 내던져진 기분이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죽더라도 내 아들 얼굴 한 번은 더 보고 죽어야겠다. 그놈 입으로 직접 들어야겠습니다. 정말 이 어미를 버린 것인지 다시는 안 볼 것인지. 마지막 남은 차비를 탈탈 털어 강남으로 가는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번쩍이는 건물들과 화려한 사람들. 제가 있을 곳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초라한 내 행색에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습니다. 병원 앞에 다다랐을 때 차마 안으로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입구에서 서성거리기만 1시간이 한참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병원 지하 주차장에서 번쩍이는 외제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빠져나왔습니다. 운전석에는 제 아들이, 조수석에는 며느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시장에서는 구경도 못 해본 하얀 밍크 코트를 입고 목에는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하고 있더군요. 손에는 명품 가방이 5-6개나 들려 있었습니다. 아들 녀석도 말쑥한 정장에 번쩍이는 시계를 차고 있었죠. 둘은 백화점 쇼핑을 하고 돌아오는 길인 듯 보였습니다. 제가 알아 누워 굶어 죽어갈 때 내 새끼들은
저렇게 호의호식하며 살고 있었던 겁니다. 저도 모르게 기둥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마침 차가 신호에 걸려 멈춰섰고 창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날카롭게 들려왔습니다. 아, 정말 짜증나. 어머님 전화번호는 어떻게 알아내서 또 전화를 한 거야? 5만 원 달라고? 자기야, 우리 그냥 번호 바꾸자. 다음 주에 유럽 여행 가려면 준비할 것도 많은데 신경 쓰여서 아무것도 못 하겠어. 비행기 값이 1인당 1,000만 원이 넘는데 5만 원 때문에 이게 무슨 낭비냐고. 그 순간 아들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기둥 뒤에 숨어 있던 저를, 냄새나고 남루한 제 모습을 정확히 보았습니다. 아들의 눈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아들은 피를 본 사람처럼 질색하며 황급히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며느리를 재촉하며 차를 몰아 제 시야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외면이었습니다. 완벽한 외면. 마치 길에서 더러운 것을 본 사람처럼.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멀어지는 차의 뒷모습만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피눈물이란 게 이런 것이구나. 가슴이 갈기갈기 찢겨나가는 고통이 이런 것이구나. 그날 제 아들은 제 눈앞에서 두 번째로 죽었습니다. 아니, 제가 어리석게 부여잡고 있던 아들의 마지막 환영이 산산조각나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었습니다. 발이 땅에 붙어버린 듯 한 발자국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서 있었을까요? 해가 지고 차가운 밤 공기가 살을 내는 것 같았지만 춥다는 생각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세상 모든 소리와 색깔이 사라지고 오직 멀어져 가던 그 까만 자동차의 잔상만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땐 내가 어디로 걷고 있는지도 모른 채 정처 없이 헤매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내 옆을 스쳐 지나갔지만 그 누구도 냄새나는 이 늙은이를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나는 이미 죽어서 구천을 떠도는 귀신이 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몇 시간을 걸었는지 아니 며칠을 헤맨 것인지도 모를 시간이 흘렀습니다. 달아빠진 구두 밑창이 너덜거렸고 발바닥은 온통 물집이 잡혀 감각조차 무뎌졌습니다. 그러다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 익숙한 골목길이었습니다. 지옥 같아서 다시는 돌아오고 싶지 않았던 나의 단칸방 앞이었습니다. 기댈 곳 하나 없는 이 세상에서 결국 다시 돌아올 곳은 이 차가운 방구석뿐이라는 사실이 처량했습니다. 끼익 소리를 내며 열리는 낡은 문틈으로 스며드는 바람은 칼날 같았습니다. 그 방은 무덤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냉골에 주저앉아 나는 멍하니 벽에 기댔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이렇게 아무도 모르게 굶어 죽거나 얼어 죽거나 내일 아침 이 늙은이는 차갑게 식은 시체로 발견되겠지. 그렇게 모든 것을 포기하고 눈을 감으려던 순간이었습니다. 힘없이 늘어뜨린 내 손끝에 무언가 딱딱한 것이 닿았습니다. 어머니가 시집 올 때 해오셨다는 낡아빠진 자개장이었습니다. 평생을 내 옆에서 나를 지켜봐 준 유일한 물건. 그 표면을 무심코 쓰다듬는데 문득 20년 전의 기억 하나가 벼락처럼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놈 병원 차려준다고 평생 모은 돈과 아버지가 남겨주신 땅 문서까지 전부 팔아치우던 그날. 계약을 하러 가기 전날 밤 내가 혹시라도 마음이 변할까 두려웠던 그놈이 내 방으로 종이 한 장을 들고 찾아왔었습니다. 굽실거리며 세상에서 가장 효자인 척 웃으며 내 손에 쥐어주었죠. 엄마, 혹시 모르니 이거라도 가지고 계세요. 제가 꼭 성공해서 10배, 100배로 갚겠습니다. 아들의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나는 그 종이를 받아 자개장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는 까맣게 잊고 살았습니다. 내 아들이 그럴 리가 없다고. 어미에게 돈을 빌렸다는 증서 따위가
우리 사이에 필요할 리가 없다고. 나는 홀린 듯이 자개장 문을 열었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퀴퀴한 조명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낡은 옷가지들을 헤치고 가장 아래 칸에 손을 뻗자 빛바랜 비단 보자기에 쌓인 작은 나무 상자가 만져졌습니다. 덜덜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누렇게 변색된 편지 봉투 하나가 고이 들어 있었습니다. 봉투를 뜯자 반으로 접힌 종이 한 장이 나왔습니다. 차용증. 선명하게 박힌 세 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일금 7억 원정. 위 금액을 아들 김민준이 어머니 박순자로부터 정의 차용하였으며 병원 개원 후 5년 내에 원금 전액을 변제할 것을 약속합니다. 만일 약속을 이행하지 못할 시 병원 소유 지분의 절반을 양도할 것을 서약합니다. 그 아래에는 내 아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선명하게 찍힌 인감도장이 있었습니다. 종이 쪼가리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내 청춘이었고 내 눈물이었고 내 핏덩이 같은 목숨 그 자체였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서러움이나 절망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분노였습니다. 5만 원이 아까워 이 어미를 버린 내 아들이 이 7억 원의 빚을 지고 호의호식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나를 길바닥에 벌레만도 못하게 쳐다보던 그 눈빛. 유럽 여행이니 1,000만 원짜리 비행기니 짓거리던 그 며느리의 목소리. 모든 조각들이 한꺼번에 맞춰지며 머릿속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눈물이 멎었습니다. 배고픔도 추위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죽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억울하게 죽을 수는 없었습니다. 나는 차용증을 품에 꼭 품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대로 찾아가서 멱살이라도 잡고 싶었지만 그래봐야 미친 늙은이 취급만 당하고 쫓겨날 것이 뻔했습니다. 법. 그래, 법으로 해야 한다. 하지만 나 같은 무지렁이 늙은이가 뭘 안단 말입니까? 변호사를 사려면 돈이 있어야 하는데 수중에 10,000원 한 장 없는 신세였습니다. 막막함에 다시 가슴이 답답해져 올 때 또 하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주 오래전 시장에서 나물 장사를 할 때였습니다. 옆 가게에서 과일을 팔던 순철이 엄마. 그 집 아들이 유난히 똑똑하고 착했습니다. 어려운 형편에도 번번이 1등을 놓치지 않았지만 대학 등록금이 없어 진학을 포기해야 할 처지였습니다. 순철이 엄마가 눈물로 밤을 새우는 것을 보고 나는 장사 미천으로 쓰려고 꿍쳐두었던 3,000만 원을 선뜻 내주었습니다. 나중에 꼭 갚겠다는 것을 공부만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 되는 게 갚는 것이라며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 돈으로 그 아들은 무사히 법대에 들어갔고 사법고시에 합격했다는 소식까지는 들었습니다. 박준영. 그래, 그 총각 이름이 박준영이었지. 나는 희미한 기억을 더듬어 수소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장 상인들에게 물어보고 옛 동네를 찾아가 묻기도 했습니다. 꼬박 이틀을 헤맨 끝에 서초동법원 근처의 낡은 상가 2층에서 변호사 박준영 법률사무소라는 작은 간판을 찾아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유리문을 밀고 들어서자 책상에 산더미처럼 서류를 쌓아놓고 있던 젊은 변호사 한 명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는 나를 한참 동안 쳐다보더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제 눈을 의심한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혹시 시장의 나물가게 아주머니 아니세요? 그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목구멍으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는 당장 나를 안으로 이끌고 따뜻한 차를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내 초라한 행색과 헬쑥한 얼굴을 번갈아 보며 조심스럽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물었습니다. 나는 1시간 동안 울음 한 번 터뜨리지 않고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내 아들에게 7억 원을 해준 이야기부터 5만 원 때문에 버려진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눈앞에서 나를 외면하고 사라져버린 그 순간까지. 담담하게 그러나 뼈에 사무친 모든 감정을 실어서 이야기했습니다. 내 이야기가 끝나자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주먹을 꽉 쥔 채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눈으로 나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마친 내가 품속에서 고이 간직했던 차용증을 꺼내 그의 앞에 내밀었습니다. 그는 그 종이를 받아들고 아주 천천히 그리고 꼼꼼하게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의 눈빛이 점점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다 읽고 난 그는 차용증을 조심스럽게 책상 위에 내려놓고 결심이 선 듯한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주머니, 이건 그냥 차용증이 아닙니다. 약속을 어겼을 시 병원 지분 절반을 양도한다는 특약사항이 포함된 법적 효력이 확실한 계약서입니다. 그리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내 앞에 다가와 내 거칠고 주름진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았습니다. 아주머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20년 전 아주머니께서 제 인생을 구해 주셨습니다. 이제 제가 아주머니의 인생을 되찾아 드릴 차례입니다. 변호사 수임료는 단 1원도 받지 않겠습니다. 아니, 제가 아주머니를 고용하는 겁니다. 제 인생의 은인에게 진 빚을 갚을 기회를 주십시오. 그날 나는 처음으로 희망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더는 눈물 흘리는 약한 어미가 아니었습니다. 내 인생을 통째로 되찾기 위한 싸움을 시작할 시간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버리는 겁니다. 내 인생을 갉아먹은 그 기생충 같은 것들을 내 손으로 직접 버려줄 참입니다. 박 변호사 사무실의 유리문을 등지고 섰을 때 차가운 겨울바람이 다시 한번 옷깃을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더는 춥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신이 얼음장처럼 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법원 앞을 오가는 수많은 사람들, 빼곡하게 늘어선 빌딩들, 그 모든 것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저 차갑고 단단한 세상의 법칙이 이제는 나를 지켜줄 유일한 무기가 될 것이었습니다. 박 변호사는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아주머니, 지금부터가 진짜 싸움의 시작입니다. 절대로 먼저 아드님에게 연락하시거나 찾아가시면 안 됩니다. 저쪽이 우리가 뭘 준비하는지 눈치채게 해서는 안 돼요. 그는 우선 저를 위해 작은 숙소 하나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보증금도 월세도 필요 없는 그저 몸만 들어가 쉴 수 있는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낡았지만 깨끗하게 정돈된 방에 들어서자 10수년 만에 처음으로 나만의 공간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따뜻한 물이 쏟아지는 샤워기 아래에서 며칠간의 묵은 때를 벗겨냈습니다. 거울 앞에 서자 낯선 얼굴의 늙은이가 나를 보고 있었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얼굴, 푹 꺼진 눈, 하얗게 서리가 내린 머리카락. 내 아들이 길바닥에 내버린 어미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동자는 더 이상 슬픔이나 절망으로 그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씨가 아주 깊은 곳에서부터 다시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나는 박 변호사의 눈과 귀가 되었습니다. 그는 나에게 스마트폰이라는 것을 쥐어주며 사진 찍는 법과 녹음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혹시라도 그들을 마주칠 때 그들이 무슨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 전부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고 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그 기계가 어색하고 두려웠지만 나는 밤을 새워가며 손에 익혔습니다. 글자 하나하나를 눌러 박 변호사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내는 법을 익혔을 때 나는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계가 아니었습니다. 빼앗긴 내 인생을 되찾기 위한 창과 방패였습니다. 나는 매일 아침 첫 차를 타고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내 아들의 병원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병원은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화려했습니다. 번화가 사거리의 15층짜리 빌딩 전체가 김민준 성형외과라는 간판을 달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엿들으니 연예인들도 몰래 와서 시술을 받고 가는 곳으로 유명하다고 했습니다. 나는 병원 건너편 카페 구석에 앉아 하루 종일 그곳을 지켜보았습니다. 최고급 외제차들이 쉴 새 없이 드나들었고 값비싼 옷을 차려입은 사람들이 병원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저 모든 것이 내 피와 눈물로 쌓아 올린 성이었습니다. 며칠을 지켜보던 어느 날 익숙한 차 한 대가 병원 앞에 멈춰 섰습니다. 내 아들 민준이었습니다. 멀리서 보아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비싼 맞춤 양복의 머리에는 기름을 발라 반짝거렸습니다. 운전기사가 내려서 문을 열어주자 그는 아주 거만하고 익숙한 몸짓으로 차에서 내렸습니다. 얼굴에는 살이 올라 번들거렸고 손목에는 금장 시계가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내 기억 속의 아들은 가난하지만 성실하고 착한 아들이었는데 지금 내 눈앞에 서 있는 저 남자는 누구란 말입니까? 그는 내 아들의 껍데기를 뒤집어 쓴 탐욕스러운 괴물일 뿐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조수석에서 내 며느리가 내렸습니다. 보란듯이 배를 살짝 내밀고 있었지만 온몸은 명품으로 휘감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수백만 원은 좋게 넘어 보이는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병원 앞에서 마중 나온 직원들에게 고개짓을 하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던 내 손이 차갑게 쥔 스마트폰 위에서 가늘게 떨렸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을 붙잡고 셔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찰칵 하는 작은 소리와 함께 그들의 위선적인 모습이 화면 안에 담겼습니다. 그날부터 나의 사냥이 시작되었습니다. 나는 그들의 뒤를 그림자처럼 쫓았습니다. 백화점 명품관에서 수천만 원어치 쇼핑을 하는 며느리의 모습.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와인을 마시며 웃고 떠드는 아들의 모습. 주말이면 골프를 치러 다니고 밤이면 고급 술집을 드나드는 그들의 모든 행적을 사진과 영상으로 남겼습니다. 그들이 내뱉는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않으려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이는 유럽에 있는 국제학교에 보낼 거라느니, 다음 달에는 하와이로 태교 여행을 갈 거라느니, 그들의 대화 속에는 늙은 어미에 대한 걱정이나 죄책감 따위는 먼지만큼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나라는 존재는 그들의 화려한 인생에서 이미 완벽하게 지워져 있었습니다. 증거가 쌓여갈수록 내 마음속의 슬픔은 차갑게 식어갔고 분노는 칼날처럼 날카로워졌습니다. 더 이상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잠 못 이루던 밤들도 사라졌습니다. 나는 매일 밤 숙소로 돌아와 그날 찍은 사진과 영상들을 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것 봐라, 민준아. 내가 5만 원이 아까워 버린 내 어미가 이렇게 너의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다. 너희가 마시는 와인 한 잔이 내 달아빠진 구두 밑창이었고 너희가 걸친 그 명품 옷가지 하나가 내 평생의 주름살이었다. 두고 봐라. 내가 너희에게서 모든 것을 다시 앗아올 것이다. 너희가 나에게 그랬던 것처럼 아주 철저하고 잔인하게. 어느덧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박 변호사는 법원에 소장과 함께 가압류 신청을 해두었습니다. 병원 건물과 아들이 소유한 강남의 50평짜리 아파트, 그리고 그놈 명의로 된 모든 예금 계좌까지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꽁꽁 묶어두는 절차라고 했습니다. 이제 곧 법원에서 보낸 서류가 그놈의 손에 들어갈 것이었습니다. 폭풍전야였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여전히 호의호식을 즐기고 있을 그들을 생각하니 입가에 비소가 떠올랐습니다. 박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주머니, 드디어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법원에서 첫 조정기일이 잡혔습니다. 반드시 나오실 겁니다. 그때
아주머니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저 제가 하라는 대로 가장 초라하고 불쌍한 모습으로 앉아 계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비장함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습니다. 나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보았습니다. 캄캄한 밤하늘 아래 도시의 불빛들이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기나긴 밤이 지나고 드디어 심판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내가 그놈의 숨통을 끊어놓을 차례였습니다. 그깟 돈 몇 푼이 아니라 내가 바친 청춘과 맞바꾼 내 인생 전부를 되찾기 위한 싸움. 그 마지막 장이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법원으로 향하는 아침, 나는 일부러 며칠은 감지 않은 머리를 더욱 헝클어뜨렸습니다. 10년은 좋게 넘은 낡은 스웨터에 무릎이 해진 바지를 입었습니다. 박 변호사의 말대로 세상에서 가장 초라하고 불쌍한 늙은이의 모습이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은 금방이라도 길바닥에 쓰러져도 이상하지 않을 몰골이었습니다. 하지만 내 눈은 죽어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싸늘한 새벽 공기를 가르며 법원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조금도 무겁지 않았습니다. 마치 사냥감을 기다리는 사냥꾼처럼 마음은 차분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법원 복도 차가운 의자에 앉아 기다리고 있자니 저 멀리서 익숙한 인형 두 개가 나타났습니다. 내 아들 민준이와 며느리였습니다. 그들은 변호사로 보이는 젊은 남자와 함께 웃고 떠들며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어젯밤 맞춘 듯한 최고급 양복을 입고 있었고, 며느리는 배가 조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10cm는 넘어 보이는 아찔한 구두를 신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걱정이나 긴장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마치 귀찮은 벌레를 퇴치하러 온 듯 시종일관 거만하고 짜증 섞인 표정이었습니다. 나를 발견한 민준이가 잠시 인상을 찌푸리더니 이내 못 볼 것을 봤다는 듯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그 짧은 순간 그의 눈빛에 담긴 경멸을 나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것은 동정이나 연민이 아니었습니다. 더럽고 추한 것을 향한 노골적인 혐오였습니다. 조정실이라는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가운데에 놓인 긴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우리는 마주 앉았습니다. 나와 박 변호사, 그리고 건너편에는 민준이와 며느리, 그리고 그들의 변호사가 앉았습니다. 중년의 조정위원이라는 사람이 서류를 뒤적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김민준 씨, 어머님께서 병원 설립 자금으로 지원해 주신 10억 원의 반환과 그간의 부양료를 청구하셨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말씀해 보시죠. 조정위원의 말이 끝나자마자 민준이가 기다렸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는 나를 한번 힐끗 쳐다보더니 마치 자선사업가라도 된 것처럼 거만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저희 어머님이 요즘 정신이 많이 오락가락하십니다. 연세도 있으시고 평생 고생만 하셔서 그런지 현실과 상상을 잘 구분하지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린 용돈을 차곡차곡 모아서 저를 도와주신 것은 맞지만 10억이라니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제가 어머님을 부양하지 않았다니요. 매달 꼬박꼬박 생활비도 보내드리고 좋은 요양원에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어머니가 고집을 부리신 겁니다. 하지만 어쨌든 제 불찰이 크지요. 자식된 도리로서 오늘 이 자리에서 원만하게 합의하고 싶습니다. 제가 매달 200만 원씩 어머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책임지고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그의 말이 끝나자 며느리가 옆에서 고개를 주걱거렸습니다. 마치 엄청난 선심이라도 쓰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들의 변호사 역시 모든 것이 계획대로 되어간다는 듯 만족스러운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내가 가진 증거라고는 늙고 병든 몸뚱이와 희미해진 기억밖에 없을 것이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파놓은 함정에 내가 제 발로 걸어 들어왔다고 생각하고 있겠지요. 하지만 진짜 덫에 걸린 것은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나와 박 변호사에게로 쏠렸습니다. 박 변호사는 아무 말 없이 준비해온 두툼한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가장 위에 있는 사진 몇 장을 꺼내 민준이 앞으로 슥 밀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민준이와 며느리가 백화점 명품관을 돌며 쇼핑을 하는 모습, 최고급 외제차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수십만 원짜리 와인을 마시는 모습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민준이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예상치 못한 공격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박 변호사의 나직하지만 힘있는 목소리가 조정실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김민준 씨, 어머님이 정신이 오락가락하신다고 하셨습니까? 그럼 이 사진들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이것은 지난 한 달간 두 분의 행적을 찍은 사진 중 아주 일부에 불과합니다. 어머님께 매달 부양료로 200만 원을 제시하셨지요. 여느님께서 들고 계신 저 가방은 700만 원, 김민준 씨가 차고 계신 시계는 2천만 원이 넘는 제품입니다. 두 분이 하루 저녁 식사비로 쓰는 돈이 어머님께 주겠다는 한 달 생활비보다 많더군요. 박 변호사는 잠시 말을 끊고 다음 자료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것은 병원 설립 당시 내 이름으로 된 예금과 적금, 심지어 집을 담보로 대출받은 서류들의 사본이었습니다. 모든 돈이 정확하게 김민준의 계좌로 흘러들어간 기록이었습니다. 서류에 찍힌 금액은 정확히 10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김민준 씨는 어머님이 주신 돈이 용돈을 모은 것이라 하셨습니다. 여기 어머님의 전 재산이 아드님의 병원 설립 자금으로 들어간 명백한 증거가 있습니다. 이것도 어머님의 상상이라고 주장하시겠습니까? 민준이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걷잡을 수 없이 흔들렸습니다. 옆에 앉은 며느리의 얼굴은 이미 사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모든 위선과 거짓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의 젊은 변호사는 당황하여 서류를 뒤적였지만 명백한 증거 앞에서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까지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던 내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 아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내 눈에 흐르는 것은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차갑게 타오르는 분노와 경멸이었습니다. 민준아,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나에게 이럴 수가 있니? 내가 굶어가며 너를 의사 만들었고 내 전 재산을 바쳐 내 병원을 차려주었다. 그런데 너는 5만 원이 아깝다며 이 늙은 어미를 길바닥에 내버렸어. 너희는 수천만 원짜리 명품을 휘감고 다닐 때 나는 골방에서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웠다. 너희는 하와이로 여행 갈 계획을 세울 때 나는 차가운 길바닥에서 얼어 죽을 뻔했다. 그런데 고작 200만 원이라고 내 인생 전부를 바친 대가가 고작 그 돈이란 말이냐. 내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얼음처럼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조정실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인 채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준이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하얗게 질린 얼굴로 나를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그 오만하고 거만하던 괴물의 껍데기가 벗겨지고 겁에 질린 초라한 속내가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박 변호사가 마지막 쐐기를 박았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청구하는 것은 단순히 원금 10억 원이 아닙니다. 병원 개원 이후 10년간의 수익에 대한 정당한 지분과 어머님께서 받으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포함하여 총 50억 원을 청구하는 바입니다. 병원 건물과 아파트, 모든 예금 계좌에 대한 가압류는 이미 집행되었습니다. 원만한 조정을 원하신다면 지금이라도 모든 것을 인정하고 어머님께 진심으로 사죄하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정식 재판을 통해 모든 것을 받아낼 것입니다. 50억 원. 그 단어가 민준이의 귀에 비수처럼 꽂히는 듯 했습니다. 그의 몸이 크게 휘청거렸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절망이 그의 얼굴에 역력히 떠올랐습니다. 나는 더 이상 그를 보지 않았습니다. 이미 내게 아들이란 존재는 없었습니다. 내 앞에 앉아 있는 것은 그저 내 인생을 좀먹은 탐욕스러운 벌레 한 마리일 뿐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그의 표정에서 나는 어떤 동정심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내가 겪은 고통과 절망을 이제부터 저들이 아주 천천히 그리고 뼈저리게 되돌려 받을 차례였습니다. 덫은 완벽하게 작동했고 사냥감은 독 안에 든 쥐가 되었습니다. 그 순간 민준이는 이성을 잃은 사람처럼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50억 원이라니. 지금 제정신이냐고 이 늙은이가 노망이 나도 단단히 났다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변호사라는 사람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에 놀아나느냐고 악을 썼습니다. 그는 박 변호사를 향해 소리쳤지만 그의 눈동자는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나는 그저 가만히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궁지에 몰린 짐승의 마지막 발악이었습니다. 박 변호사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김민준 씨. 그러고는 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작은 스피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그 노인네 아직도 연락 없어. 골치 아프게 소송이라도 걸면 어떡해. 며느리의 교태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뒤이어 내 아들의 경멸 가득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걱정 마. 평생 돈 한 번 제대로 만져본 적 없는 사람이야. 변호사 살 돈이 어디 있겠어. 길바닥에서 며칠 굴다 보면 제 발로 요양원 기어 들어갈 테니 신경 꺼. 그 돈이면 우리 아기방 최고급으로 꾸미고도 남아. 그 늙은이가 우리한테 해준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해. 아주 유용하잖아. 조정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민준이와 며느리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가셨습니다. 자신들의 목소리, 자신들이 내뱉은 악독한 말들이 선명하게 울려 퍼지는 그 순간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했을 것입니다. 조정위원은 더 이상 서류를 넘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민준이를 한심하다는 듯 쳐다보았습니다. 박 변호사는 녹음을 끄고 스마트폰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 작은 기계가 거대한 성을 무너뜨린 공성추가 되었습니다. 갑자기 며느리가 의자에서 미끄러지듯 바닥으로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죽을 죄를 지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배 속에 있는 아이를 봐서라도 제발. 그녀는 바닥을 기어와 내 다리를 붙잡고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백만 원짜리 명품 가방이 바닥에 나뒹굴고 완벽하게 세팅된 머리가 산발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내 시선은 오직 한 사람, 내 아들의 껍데기를 쓴 저 괴물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무릎을 꿇은 것은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의 커다란 몸집이 힘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그의 무릎이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닿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잠시 눈이 멀었습니다. 돈에 미쳐서 성공에 눈이 멀어서 제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병원도 집도 다 드릴게요. 평생 어머니 발 닦아드리며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제발 소송만은 취하해 주세요. 이렇게 무너지면 저는 재기할 수 없습니다. 어머니, 제발요. 그는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며 내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그의 눈물과 콧물이 내 낡은 바지를 적셨습니다. 불과 몇십 분 전까지만 해도
나를 정신 나간 늙은이 취급하며 경멸하던 그 남자였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절벽 끝에 서서야 비로소 어미를 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엎질러진 물은 다시 담을 수 없고 떠나버린 마음은 되돌릴 수 없는 법입니다.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를 올려다보는 그의 젖은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내 기억 속 아들의 얼굴 위로 탐욕스러운 괴물의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나는 말없이 오른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내 모든 힘을 실어 그의 뺨을 내리쳤습니다. 짝 하는 날카로운 파열음이 조정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고개가 돌아간 민준이의 뺨에 선명한 5손가락 자국이 새겨졌습니다. 이것은 내가 5만 원이 아깝다며 나를 내쫓은 대가다. 다시 한번 왼손을 들어 반대쪽 뺨을 후려쳤습니다. 이것은 추운 겨울밤 길바닥에서 얼어 죽을 뻔했던 내 서러움의 대가다. 나는 숨을 고르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그의 뺨을 갈겼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 어미의 인생을 통째로 집어삼킨 내 탐욕에 대한 벌이다. 민준이는 바닥에 완전히 주저앉아 고개도 들지 못했습니다. 그저 어린애처럼 흐느낄 뿐이었습니다. 나는 차갑게 식은 목소리로 그에게 마지막 말을 건넸습니다. 용서, 나는 너를 용서할 생각 따위는 눈곱만큼도 없다.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너와 나는 완벽한 타인이다. 나는 법이 허락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내가 내 피와 눈물로 쌓아 올린 모든 것을 빼앗을 것이다. 내 병원, 내 집, 내 차, 내 통장에 있는 돈 한 푼까지 전부 다. 그리고 너를 이 사회에서 2번 다시 고개 들고 살 수 없는 파렴치한으로 만들어줄 것이다. 내가 겪은 고통을 너도 똑같이 겪게 될 테니까. 아니, 수십 배, 수백 배로 더 처절하게 되돌려 받게 될 것이다. 각오해라. 나는 더 이상 그들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더럽고 추악한 오물을 도려내는 심정으로 나는 조정실 문을 열고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박 변호사가 내 뒤를 말없이 따랐습니다. 복도를 걸어 법원 정문으로 향하는 내 발걸음은 조금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십수년간 나를 짓누르던 무거운 족쇄가 풀려나간 듯 몸이 날아갈 것처럼 가벼웠습니다. 법원 문을 나서자 차갑지만 상쾌한 겨울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잿빛 구름 사이로 눈부신 햇살 한 줄기가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나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 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 시간입니다. 빼앗겼던 내 이름과 내 삶을 온전히 되찾기 위한 첫걸음. 그 걸음은 결코 외롭거나 두렵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고 모든 것이 이제 막 새롭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박 변호사가 열어준 차 문으로 몸을 싣고 저는 말없이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차는 미끄러지듯 법원을 빠져나갔습니다. 수십 년간 저를 옥죄던 지긋지긋한 인연의 사슬을 끊어낸 그곳이 아주 빠르게 시야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우리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 변호사의 배려 깊은 침묵 속에서 저는 비로소 길고 깊은 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이제 어디로 모실까요, 어머님? 한참 만에 들려온 그의 나직한 물음에 저는 대답 대신 눈을 감았습니다. 글쎄요. 갈 곳이 없네요. 정말로 갈 곳이 없었습니다. 평생을 바친 집은 아들의 집이었고 내 모든 것을 쏟아부은 아들은 이제 내 아들이 아니었으니까요. 그 후의 일들은 마치 잘 짜인 비극처럼 그러나 조금도 제 마음을 동요시키지 못한 채 흘러갔습니다. 김민준, 내 아들이었던 그 남자는 법의 심판과 세상의 심판을 동시에 받았습니다. 조정실에서 울려 퍼졌던 그 녹취록은 그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망치가 되었습니다.
병원 자금을 불법적으로 유용한 혐의, 상습적인 탈세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면서 그는 결국 차가운 구치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신문 사회면에는 연일 그의 사진과 함께 파렴치한 페류나라는 자극적인 제목이 대문짝만하게 실렸습니다. 그가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명예와 부는 한낱 신기루처럼 사라졌습니다. 강남의 50억 원짜리 상가 건물도, 그가 공들여 인수한 병원도, 화려한 가구들로 가득 찼던 60평 아파트도 모두 제 손으로 돌아왔습니다. 며느리였던 그 여자는 가장 먼저 그에게서 등을 돌렸습니다. 남편이 구속되자마자 이혼 서류를 내밀었다고 들었습니다. 가진 것을 모두 잃은 남자에게 그녀가 줄 마음은 티끌만큼도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녀는 마지막까지 제게 연락해 배 속의 아이를 봐서라도 선처해달라며 울고불고 매달렸지만 저는 단 한 번도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악어새 같은 눈물 뒤에 숨겨진 탐욕을 저는 똑똑히 보았으니까요. 그들의 세상은 그렇게 완벽하고 철저하게 먼지 하나 남기지 않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그 소식들을 박 변호사를 통해 전해 들으면서도 단 한 번도 그들을 찾아가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제 인생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저 스쳐 지나간 악연일 뿐이었습니다.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나고 제 통장에는 평생 구경도 못 해볼 만큼 거대한 액수의 돈이 찍혔습니다. 사람들은 이제야말로 고생 끝에 낙이 왔다며 남은 인생은 발 뻗고 편히 살 수 있겠다며 부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돈을 볼 때마다 숨이 턱턱 막혔습니다. 그 숫자들이 마치 제 아들의 탐욕과 저의 고통을 증명하는 낙인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돈은 제 돈이 아니었습니다. 제 아들의 영혼을 팔아 얻은 더러운 돈이었고 제 인생을 통째로 저당 잡혔던 대가였습니다. 저는 며칠 밤낮을 고민했습니다. 이 돈을 어떻게 해야 할까? 이 돈으로 남은 인생을 호의호식하며 산다고 해서 제 마음의 상처가 아물 수 있을까? 아니, 절대로 그럴 수 없을 겁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모든 것을 처분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그들이 살던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와 악독한 말들이 배어있는 그 공간에 단 1초도 머물고 싶지 않았습니다. 병원 건물과 강남의 상가도 모두 정리했습니다. 그렇게 손에 쥔 수백억 원의 현금을 들고 저는 가장 먼저 남편의 묘를 찾았습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봉분 앞에 소주 한 병을 따라 올리고 아주 오랫동안 당신에게 하고 싶었던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여보, 나 잘했지. 나 우리 아들한테 당신이 물려준 그 소중한 것들을 지켜내지 못했지만 그래도 마지막 자존심은 지켰어. 당신 아들이 괴물이 되어버리는 걸 막지는 못했지만 그 괴물을 내 손으로 심판했어. 당신이 하늘에서 나를 보고 있다면 부디 나를 원망하지 말아줘. 그리고 이제는 제발 나를 용서하고 당신도 편히 눈 감아. 저는 그 길로 변호사와 함께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제 이름과 남편의 이름에서 한 글자씩을 딴 작은 재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게 남은 모든 재산을 그곳에 쏟아부었습니다. 세상에는 저처럼 버림받고 소외된 노인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바치고도 길거리로 내몰리는 부모들이 허다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위해 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따뜻한 식사 한 끼를 대접하고 추운 겨울을 날 수 있는 작은 방 한 칸을 마련해주고 아플 때 기댈 수 있는 병원비를 지원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또한 저처럼 남편을 먼저 보내고 홀로 아이를 키우는 어린 엄마들을 위한 지원 사업도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저처럼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도록 아이와 함께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싶었습니다.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흘러들어가자 그 더럽게만 느껴졌던 돈에서 빛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에 얼어붙었던 제 마음이
봄눈 녹듯 스르르 녹아내렸습니다. 비로소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복수는 그들을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탐욕으로 얼룩진 돈을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곳에 사용함으로써 내 인생의 의미를 되찾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는 이제 바다가 보이는 작은 도시에 삽니다. 30평 남짓한 작은 빌라에서 창문을 열면 짭짤한 바다 내음이 들어오는 그런 곳입니다. 아침에는 해안가를 따라 산책을 하고 오후에는 동네 문화센터에서 난생 처음으로 그림을 배웁니다. 저녁에는 텃밭에서 직접 키운 채소로 소박한 밥상을 차려 혼자만의 만찬을 즐깁니다. 평생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로만 살아왔던 저는 이제야 비로소 제 이름 석자를 찾았습니다.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드는 바다를 바라보며 저는 종종 제 지나온 날들을 생각합니다. 후회하지 않느냐고 묻는다면 거짓말일 겁니다. 왜 더 빨리 내 자신을 지키지 못했을까? 왜 그렇게 미련하게 모든 것을 퍼주기만 했을까? 수많은 후회가 밀려옵니다. 이 긴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 어쩌면 제 이야기가 너무 극단적이고 드라마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을 조금만 둘러보면 저처럼 자신을 지우고 희생하며 사는 엄마들이, 아내들이, 그리고 딸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가족을 위해 내 인생 전부를 바치는 것이 당연한 미덕이라고 배우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헌신의 끝에 남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저에게는 텅 빈 마음과 지울 수 없는 배신감뿐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디 저처럼 살지는 마십시오. 물론 가족을 사랑하고 자식을 위해 헌신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 무엇보다 가장 소중하고 가장 먼저 지켜야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의 인생입니다. 당신의 이름, 당신의 꿈, 당신의 행복을 그 어떤 것과도 바꾸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 당신의 행복을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 먹고 싶은 음식이 있다면 오늘 드시고, 오늘 가고 싶은 곳이 있다면 지금 당장 떠나십시오. 행복은 미래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있습니다. 지금 바로 행복하십시오. 저의 기나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을 맺습니다. 이제 저는 온전히 저만의 시간을 빼앗겼던 제 인생을 되찾아 살아갈 것입니다. 저의 두 번째 인생을 조용히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